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562명이 발생을 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세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곳곳에서 종교시설 등을 고리로 한 감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건강한 성인에 대한 구체적인 백신 접종 일정과 추가 백신 확보 소식을 전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주말에는 400명대 있다가 이번 주는 다시 500명대. 그래도 1000명대에서는 확 주는 듯한 느낌은 보이거든요. 이런 확산세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말씀대로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고점일 때는 한 1,200명 정도까지 환자가 나왔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환자 숫자는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 지나고 이제 화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환자 숫자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좀 많이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환자 발생 양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어저께 562명이 발생했는데 국내에서는 53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536명 중에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게 357명으로 67%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거는 경상도 권역, 즉 경남, 경북, 대구, 부산에서 발생한 게 113명으로 21%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군데 합치면 거의 90%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코로나19는 수도권과 경상도 권역을 중심으로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경상도권은 왜 그럴까요? 일단 수도권은 그동안 저희가 워낙 여러 생활권이 묶여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인구가 몰려 있는 곳이다 보니까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생기는 경우에 이제 쉽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계속 생각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11월 정도부터의 코로나19 확진이 계속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상도 권역도 역시 이제 인구 밀도가 높은 권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예. 지금 경상권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 교회와 관련된 네. 집단 감염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객관적인 지표도 있는데 양성률이라는 게 1% 네네. 아래로 떨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양성률이라는 거는 100명 검사했을 때 1%는 한 명이 양성 환자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양성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검사 수가 많이 늘었어도 이제 환자의 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분포가 우리 사회에서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1000명 넘었을 때 제일 무서운 것은 네. 방송가도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많이 나왔는데 예, 예. 그때 무슨 표현을 했냐면 바이러스가 코앞에 와 있다. 뭐 바이러스가 턱에 찼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쓸 때 정말 이게 우리 주변에 바이러스의 농도가 짙어져 있다. 예, 예. 뭐 이건 이제 만약 가시적으로 한다면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안개가 짙게 끼어 있으면 가시거리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바이러스 안에 우리가 갇혀 있구나. 이런 느낌이 1000명대였는데 이제 양성률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검사를 많이 해도 양성 환자가 나올 확률이 낮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R 지수라고 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한 명의 확진자가 전파하는 대상이 이제는 한 명 이상이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예. 0.88 아래로 0.8대로 가 있다고 하는 것은 확진자가 나와도 시간이 흐르면 확진자의 수는 꺾일 것으로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 돌발 변수는 워낙 많습니다만 이런 기초적인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태로만 잘 관리하면 시간이 흐르면 확진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보는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긴장을 늦출 시점은 아닐 텐데 현재로서 어떤 점에 가장 유의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말씀대로 지금 긴장을 늦출 시기가 아닌 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2배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에서 일주일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환자 50명 정도 나올 때 일주일 뒤에 제대로 방역을 그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일주일 뒤면 한 100명 정도가 될 거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제가 견딜만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500명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긴장을 놓치면 바로 다음 주에도 1000명 갑니다.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절대 긴장을 늦출 시기는 아니고 그러면 이런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해야 되냐. 현재 지금 지난 12월 30일부터 1월 2일까지 신고된 코로나19 확진자가 11,000명이었거든요. 2주 동안에. 예. 근데 이 11,000명 중에서 25% 정도는 아직 그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즉 숨어있는 감염이 아직까지도 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찾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집단 발생은 작년 11월 말에 거의 전체 감염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다가 지금 한 20% 정도까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확진자와 관련된 접촉
의해서 생기는 감염은 이제 환자가 줄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작년 11월 말에는 20%이던 게 지금은 거의 한 6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숨은 감염하고 접촉이 계속 일상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전파되는 건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약시설에서의 감염도 계속 높은 사망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에 따른 여러 가지 코로나19의 어떤 전파 양상의 변화 같은 것들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이번 주 토요일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네.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추세가 유지된다면, 이변이 없다면, 완만하게 낮아지는 추세로 본다면 사실은 좀 완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지금 이제 이 뭐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경제적 폐해들이 계속 호소되고 있고, 예를 들면 실내 체육시설 같은 쪽은 이제 굉장히 또 불만이 높아져 있는 네.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걸 또 해소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연말연시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예. 이 성탄절을 끼고 1월 3일까지가 특별 방역 기간이었는데 예. 2주 연장했단 말이죠. 이 1000명대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1월 17일 오는 일요일까지가 특별 방역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는 주말에 분명히 새로운 또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2.5단계 수도권, 뭐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3단계보다 고강도 조치가 일부 있어요. 5인 이상 집합 금지. 네. 또는 어느 정도 다른 부분들은 풀어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걸 좀 일괄적으로 한번 재정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일 곳은 조이고 풀 곳은 풀고 이게 굉장히 이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대목인데 아마 방역 당국과 정부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 방안이 아니 나올 수는 없고 반드시 나올 텐데 예. 토요일이나 일요일 발표를 예견해 본다면 이 다소는 완화되는 가운데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우리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될 곳을 그래도 경각심을 유지하는 쪽으로 어떤 대책이 좀 추가될 것인가 플러스 알파는 뭔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지금 완화되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한 가지 예로 들면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이 있는데 2차 유행 8.15 광복절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발로 많이 퍼졌었습니다. 예. 그때 최고치가 441명이에요. 지금 그때보다 더 나오는 네. 거예요. 예. 8월 초에는 하루에 한 자릿수 확진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두 자릿수 정도 전국적으로 한 뭐 30명 나왔다, 많으면 80명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지금은 절대로 적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1000명을 보니까 우리가 낮아졌네, 절반 그러니까요. 수준이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한 100명대 이상 넘어가면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불안해 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갑자기 모든 걸 다 풀자. 이건 결코 안 될 이야기다라고 좀 미리 우리가 긴장을 해야 한다는 당부를 한번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망자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계속해서 사망자가 최근에 두 자릿수가 나오거든요. 어제도 그 사망자 보니까 20명이 나왔는데 사망자는 최근에 이렇게 두 자릿수로 발생하는 게 그 전부터 예전부터 그 질환이 있었던 분이신 건지 아니면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망자가 조금 늘어난 건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현재 사망자가 늘어나는 거는 결국 12월 달에 있었던 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들 중에서 사망과 관련돼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고령하고 기저질환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월부터 12월까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지속되면서 그러면서 그분들 중에서 이제 일부 그 중증,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지금 계속 위중증 단계를 통해서 사망에 지금 이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결국 이런 것들은 코로나19 폭발세 2주에서 한 달 정도 뒤에 나오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말 정도가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나왔던 시기인 거를 고려를 한다면은 1월 초순부터 중순에 걸쳐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결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19가 계속 줄어들면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취약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속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네. 다행인 거는 이 의료기관 확산이 좀 많이 감소돼서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분들이 한 10% 정도가 이제 의료기관 확진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기관 확진 받은 분들은 대부분 요양기관, 요양병원들이기 때문에 500명이면 50명 정도가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기관, 요양병원에서의 확산을 좀 방지하도록은 앞으로도 계속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사망자가 계속되는 거는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치료제로 많이 각광받던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도 WHO와 미국의 입장이 지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위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 효과가 없다라는 거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나온 논문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위중증 환자에 대한 마땅한 치료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지만 역시 다 마찬가지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고위험군에 해당되어지는 분들에게 3일 이내에 굉장히 높은 정도 수준의 항체를 투여를 하면 위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줄 수 있다라는 논문이 가장 최근에 나왔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은 이런 항체 치료제나 혈장 치료제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는 논문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셀트리온 치료제가 어떤 성능이 있느냐에 따라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이런 위중증으로 갈 분들에 대한 치료 효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해결된다면 예. 그러면은 고위험군에 해당되어지는 분들의 경우에서도 저희가 좀 사망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히 위험한 게 위중증으로 가기 전에 막으면 그나마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럴 수 있는 수단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예, 예. 없었는데 그리고 또 일단 진행되면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약도 없었고요. 네네. 근데 가장 최근에 연구 결과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조금 일부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 보고가 나왔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시 셀트리온 치료제로 가능하다면은 저희가 아마 이런 위중증 치료에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그 서울시와 서울대 병원이 같이 네. 중증 환자를 위한 어떤 그 시설을 만든다던데요? 네, 예. 이게 서울재난병원, 우선 예. 가칭으로 이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병원의 부지는 서울시가 제공을 하고 이게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인프라와 의료 인력이 중요한데 네. 이 부분은 서울대 병원이 이제 운영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합작한 공공병원인데 예, 예. 코로나19 중증 전담병원이에요. 이게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조금 이제 뒤늦은 감도 있는데 앞으로 1년 가까이 어쩌면 그 이상 또 코로나와 싸움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의 바람은 올 가을에 종식되는 걸 원하지만 그 우리 뜻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백신이 다음 달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공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병원이 얼마나 운영될지 모르겠고 또 코로나가 만약 종식된다면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를 이제 위한 중증 전담병원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이제서야 중증 환자들을 위한 전담병원이 생기는 것이어서 지금 이 코로나는 이제 좀 떨어지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들의 수는 아직도 많고 예. 사망자가 높다는 또 이 굉장히 불안한 이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이제 운영은 상당히 환영할 일인데 지금 좀 빠르게 준비해서 예. 3월 말부터는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예. 이제 올 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1월 26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제 발표된 우리나라 확진자 현황을 봤더니 해외 유입 사례 29명 중에 20명이 미국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검사에 대한 선호 관계가 오히려 뒤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미국이 이제 음성 확인서를 받도록 결정한 이유를 조금 알아야 될 것 예, 예. 같은데요. 이미 미국은 하루에 20만 명이 넘는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되어지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라는 게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유럽에서 나온 이런 항공 운송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또는 규정에 따르면은 하이리스크에서 하이리스크로 가는 거는 그렇게 음성 확인서를 받는 게 큰 이득이 없다라고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최근에 새로운 변형들이 많이 출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변형들 중에는 지금 일부는 감염력이 높아진 것도 있고 일부는 또 중화항체에 의한 중화 능력이 떨어지는 것들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둘을 같이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러한 변형이 들어오는 거는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계속 환자는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런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환자가 나오다 보니까 지역사회 안에서 지금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 유전형 분석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런 메디컬 뉴스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변형이 들어와도 즉각적인 대응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변형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음성 확인사를 이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계속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14일의 자가격리를 필수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한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을 확인하고 이제 지역사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14일의 자가격리와 음성 확인서, 그러니까 PCR 검사를 동반했을 때 지역사회 안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10,000명에 1명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굉장히 낮은 정도의 지금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시행하는 음성 확인서보다는 우리나라의 조치가 훨씬 더 강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음성 확인서를 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받는 것 자체는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예. 이미 더 강력한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변이형이 어디서 들어올지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치를 지금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지금 해외에서 유입될 가능성은 물론 계속 상존은 하겠지만 예.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새 계속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상주에는 BTJ 열방센터 이게 뭐 선교단체 네.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관계자들이 검사도 안 맡으려고 하고 전화도 꺼놓고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네. 도대체 뭐 음모론까지 나온다.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예. 이런 말까지 예.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네네. 그 협조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신교 쪽에 여기 뭐 특정 교회가 아니라 범개신교 이 선교 훈련을 시키는 단체예요. 예. 인터콥이라는 이름 자체가 전 세계 선교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만들어져서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주로 비기독교 국가에 선교가 특화되어 있는 단체예요. 예. 뭐 한때는 또 이 평판이 좋았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문제는 뭐냐면 방역과 관련해서 종교적 특성이 문제가 아니라 방역과 관련해서 지금 이 집합 금지가 내려지고 상당히 좀 이 확진자가 폭증하던 11월, 12월에 2,800여 명이 여기에서 1박 2일 이제 어떤 선교 훈련도 하고 예. 집회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검사 대상자가 2,837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검사를 조속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밀접 접촉한 분들은 이제 또 검사 받고 자가격리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예. 상황인데 이분들이 시간이 꽤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월하고도 중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3분의 1 정도밖에 검사를 안 받으신 거고 검사를 못 받으신 분들이 이게 못 받은 것인가 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게 네네. 연락을 피하고 또 검사에 응하지 않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검사를 받지 말라는 지시를 뭐 받은 정황들도 있고 심지어 역으로 음모론도 튀어나오고 이 예. 음모론은 너무 황당해요. 그러게요. 예, 뭐 앞으로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노예가 된다. 뭐 이런 전혀 근거 없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좀 공상 과학적인 이야기까지 이제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 예. 좋아요. 피로감에 다 지쳐 있고 이 방역에 힘든 건 다 마찬가지인데 아니 그럼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집합 금지는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신교만 모이지 마세요. 근데 지금 행정명령이 내려지거나 폐쇄가 내려지는 곳이 교회가 많은 이유는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룰은 똑같다, 사회적으로. 이걸 좀 명심하셔야 되고 검사에 즉시 응하셔야 되는데 이건 본인과 본인 가족과 본인의 지인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일입니다. 네. 먼저 본인 자신을 위한 일이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응하지 않고 반발하거나 혹은 이제 저항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경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묵인된다면 사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양성률 1% 아래로 떨어져서 다행이라 말씀드렸는데 예, 예. 이 BTJ 열방센터에 있었던 분들 중에는 양성률이 2자릿수예요. 네. 10% 이상을 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0명 검사하면은 10여 명이 확진이라고 한다면 2,000명이 지금 검사를 안 받고 있으면 이 중에 네. 위험하게는 수백 명이 지금 확진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역사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누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딘가에서 막 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그러네요.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네. 동부구치소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었는데 현재 관련 확진자만 1,200명을 넘는 상황이고 현재도 관련 확진자가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감염고리가 언제쯤이면 끊어질 수 있을까요? 예, 동부구치소 관련된 그 사안은 굉장히 또 안타까운 사안인데요. 지금 이제 이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초반 대응이 조금 이제 실패를 하면서 그 안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생긴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집단 감염이 있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개개인을 다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네. 개개인을 다 14일 동안 분리시키고 계속 14일 동안 반복 검사를 통해서 그중에 확진되는 분들을 바로바로 확인해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게 구치소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개개인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던 게 이제 굉장히 큽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게 최근에 한 10여일쯤 전에 이미 그 개개인을 이렇게 분리해서 더 이상의 접촉이 없도록 차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노출됐던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 더 이상의 접촉이 없도록 완전히 다 분리해서 차단을 한 뒤에 한 번의 잠복기는 지나야지만 그래야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예. 이 한 번의 잠복기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잠복기라고 부르는 기간은 결국 95% 정도의 환자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2.5%하고 뒤쪽으로 2.5%는 잠복기를 벗어난 감염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감염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극소수의 일부는 잠복기 지나서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 예. 조금 더 이러한 기간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안에서 환자가 나오는지를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최근에 뭐 영국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서 걱정스러웠는데 일본에서는 이 두 가지의 나쁜 점만 합친 바이러스가 또 변이 바이러스로 발견됐다고 해요. 이게 또 그럼 가까운 나라인데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변이 바이러스 해외 유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본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이제 브라질을 방문했다 돌아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이 된 거고 1월 2일 날 일본에 입국한 사람들한테서 확인이 된 바이러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영국발 바이러스는 501번째 아미노산이 변이하면서 전파력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 그러면 남아공발 바이러스는 484번째 아미노산이 변이하면서 기존의 어떤 중화항체에 대한 효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브라질 쪽에서 들어온 이 변이형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그 유용성이 더 크다라고, 그러니까 임상적인 어떤 위해나 위험성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문제는 코로나19가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는 결국 여러 가지 원인 때문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환자가 많이 생겼을 때 이 환자들 중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오랜 기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 안에서 변이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역사회 안에서 많아진 바이러스가 동물로 넘어갔다 다시 사람에게 넘어오면서 또 변이를 획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즉 변이형을 추적할 수 없는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 그 안에서도 또 변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14일의 자가격리를 엄격하게 적용을 네. 하고 그다음에 자가격리 끝나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PCR 검사를 해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올 가능성이 그러더라도 완전히 없어지진 네. 않겠지만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도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야 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또 반가운 소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또 다른 백신 회사와 협상 중이더라고요. 노바백스죠. 노바백스는 지금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요. 네. 조만간 이제 결과 보고가 나올 건데 기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어. 몇 년 동안 보관해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통 부분에서 지금 우리 독감 백신과 똑같이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되니까 파이저나 모더나처럼 이 콜드 체인에 예. 좀 뭐 이게 중대한 또 새로운 투자와 장비가 필요 없이 바로 유통할 수 있는 조금 이제 용이한 그런 백신인 것 같아요. 예. 효능이 문제죠. 그건 이제 발표를 지켜봐야 되고 이것과 또 한 1,000만 명분의 계약이 지금 추진 중인데 된다면 조금 빨리 들어올 수 있어서 지금 우린 다음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아직 이제 시기는 미정인 얀센 예. 그다음에 2분기에 들어오기로 확정된 모더나 이 모더나는 2,000만 명분입니다. 네네. 여기 또 코백스 퍼실러티 그리고 3분기에는 이제 파이자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6,600만 명분 정도가 확보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방역 당국은 왜 이렇게 인구보다 더 많이 하느냐? 지금 캐나다는 뭐 2배 이상, 전 인구수의 2배 이상으로 확보했는데 이 백신이 실패 가능성이 있죠. 미국에서 일부 나왔지만 이걸 잘못 관리해서 무용화되는 독감 백신에 침전물이 나왔다, 예. 상온 노출됐다, 폐기되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백신 맞았는데 효과가 90%면요. 10%는 맞았지만 면역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또 맞아야 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면역력의 지속 기간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한번 백신 맞으면 항체가
3개월 갈지 6개월 갈지 그러네요. 1년 갈지 모르다 보니까 예, 예. 우리가 봄에 시작해서 가을까지 맞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 봄에 맞은 분들이 가을에 또 맞아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만약 면역력이 사라졌다는 게 입증이 예. 되면. 그래서 이 물량의 확보는 여분이 있는 게 좋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정성 문제인데 다양한 백신이 처음 맞아보는 백신이니까 어떤 것이 더 좋고 더 이제 효능이 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해 놓는 것은 필요하다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형민 교수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